자, 우리가 지금 그 첫 시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집,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집입니다. 보니까 이게 그 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시간적인 인터벌로 이렇게 보면 6, 7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시집을. 그랬던 것 같아요. 엮어 내시던데. 이거 계획적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보통 뭐 1년에 시인들이 발표하는 시의 양이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두 권 분량 정도 될 정도 모아서 시집을 낼 무렵에 이제 거기서 좀 읽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한 4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판사에 넘기고 뭐 기다리고 뭐 이러는 시간들이 포함이 되면 한 1, 2년 대략 그렇게 뭐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뭐 1년에 10편씩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뭐 한 5, 6년 지나면 한 5, 60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발표할 때는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나중에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왜 이렇게 시를 썼는가 참 그렇게 짝이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시들이 태작들이 거의 한 3분의 2는 태작이에요. 3분의 2는 태작. 그래서 늘 그게 저를 왜소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자, 세 번째 시집이 이제 문해중앙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바로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 이렇게 좀 특이했어요.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 보통 보면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시인의 주관성이 개입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집은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어떤 시로 이렇게 묶여졌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집에서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인들이 항상 그 시집을 한 권 내고 나면 그 다음 시집에 대한 고민을 하죠. 어쨌든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고 뭐 또 자기 복제가 일어나지 않게 어쨌든 뭔가 좀 한 권의 시집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 시절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면 다음 세계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두 번째 시집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겪어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세계는 이렇게 다시 안 돌아보고 싶었어요. 안녕하고. 그러니까 거길 피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길 굳이 돌아보고 제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는 사실 의도를 하고 쓰지는 않죠. 저도 그냥 그 이후에 어쨌든 거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되겠지 하고 썼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시 첫 시집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제가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응시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인상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대상에 대한 응시. 우리가 이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 동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응시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시집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응시의 대상은 우리가 보통 보면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풍경이 좋으면 저 풍경 안에서 내가 펑덩 빠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거는 이제 내가 거기에 다가가는 것이고, 아니면 저 세계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성을 통해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응시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시집이 그런 세계관이 잘 드러난 시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시 한 편이 이제 우리들에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소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수고스럽지만 낭독 네. 좀 해주시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의 세계에서 우리는 마주 앉은 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동안 너와 나의 등 뒤로 세상도 잠시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내가 살던 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꽃들이 피었다 졌다 한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을 왔다 가는 동안 시소를 탄다. 이 세계는 내릴 수 없는 세계. 그러는 동안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자란다. 자라서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부터 외로워진다. 멀어진 채 잠든다. 잠들며 새로운 별을 떠올린다. 균형은 움직일 때만 존재하는 질서. 어디서나 시소의 세계는 시작된다. 어제의 시소는 녹슬고 오늘의 시소는 이미 낡았다. 꽃피는 집들은 이제 없다. 우리는 허공에서 춤춘다. 이 세계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아서 또 우리는 즐겁다. 자, 이게 참 이제 독특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정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체화되는 그 대상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꽤 많이 이게 비켜나 있어요. 비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 세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보태 주시죠. 그 서정에 대한 개념이나 뭐 이야기는 저는 딱 정해진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뭐 세계화의 동일시 뭐 이런 것을 보통 서정의 어떤 기본 정신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완벽한 개념은 물론 아니겠지만요. 지금의 어떤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그런 동일시나 뭐 어떤 자연의 어떤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서 자기 정서를 이입하는 이런 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안의 정서를 드러내는 행위는 저는 다 그냥 서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르게 보면 지금 현재 시 다 서정이라는 거죠. 서정이 아닌 시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어떻게 서정이 아닌 시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서정인데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의 차이가 다들 각자 개별적으로 다르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서 두 가지 문장에 나오는 거죠. 자라서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부터 외로워진다 하고 균형은 움직일 때만 존재하는 질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소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서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이 시소의 균형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이 균형인가? 아니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균형인가? 전 둘 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양쪽에 앉아서 이게 움직일 때 그것 자체가 균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르게 말을 하면 그 서정이라는 것도 계속 그 개념이 변하듯이 우리 삶도 제 세계와 나의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질서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조화라, 이해, 화해 이런 것들도 그런 데서 찾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고 있을 무렵의 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이렇게 해보면 마주 앉은 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마주 앉았다는 것은 그 대상을 우리는 어쨌거나 뭐 우리 감각적 기관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 사물들이죠. 그런 것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등 뒤로 세상도 잠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좋았다. 좋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너뿐만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그 세상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자료를 여기 이제 뭐 여기 합당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세계인가. 그러면서 혹시 덕산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덕산이라고 하는 이 불교 얘기인데요. 네.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덕산이라고 하는 그 선성이 계신데 이 양반이 이제 꽤 우리 그 불경에 보면 건강경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달통한 사람이에요. 건강경에 대해서. 건강경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공에 대한 세계에 대한 뭐 정수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놓은 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달통을 했으니 뭐 천하에 더 이제 추구할 진리는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남경이라 중국 당나라에 그 남경이라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경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쪽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된다면 또는 마음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경에 있는 그 선성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뭔가 도대체 졌다고 이 얘기하는 불교가 어딨냐? 그러면서 가서 이제 평정을 하려고 자기가 그 건강경에 달통을 했으니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이제 내려갑니다. 남경으로 가는데 이제 그 정오가 돼서 배는 출출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달통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웬 한 노파가 그 떡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덕산이 배가 고파서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점심을 달라고 하자 그녀가 덕산에게 물었다.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심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점심. 그러니까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찍는 마음이 있느냐. 어디에 점을 찍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이제 노파가 물으니까 덕산이 그 달통에 따른 덕산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면서 물러갔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관이라고 하는 거 지혜죠. 그건 덕산보다도 훨씬 더 성화된 세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소의 세계에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생각을 문득 좀 했어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계는 그러면 뭐 이것과는 일치한다고는 다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세계성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면 화자는 이 세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만나 뵈면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까도 잠깐 시집에서 쭉 흐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를 쓸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안에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가 이제 제가 말하는 어떤 시적 세계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세계와 관련해서 막 싸울 자신도 없고 싸울 만한 심정도 못 되고 그랬을 때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어떤 시간이 지나고서 보니까 저 세계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상대가 등 뒤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그 상대를 통해서 저를 본다라는 거, 그 세계를 통해서 또 저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떤 세계라는 거는 지금 역시 뭐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그럴 대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둘이 잘 맞춰서 서로 50 이렇게 하면서 뭐 서로 양보해서 잘 살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균형이 움직일 때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맨 밑에 있어도 그건 균형이 깨진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내가 페어의 길을 간다고 해서
제가 정말 끝이고 뭐 그것은 내가 세상에 진 거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헤어 있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가는 상태가 되게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모든 대상 속에 있는 것이 나지. 나라고 하는 독단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확인이 되고, 너의 뭐라 그럴까요? 그 대상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거기 투영되어 있거나, 거기 섬에 있어서 내가 확인이 될 뿐이지,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어제의 시소는 녹슬고, 오늘의 시소는 이미 낡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시소는 어떨까요? 그거 몰라요. 그거 저 몰라요. 어쨌든 뭐 계속 타다가 보면 뭐 나오겠지.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이라고 하는 이 시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집하고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의 노래. 그다음 문체도 조금 달라요. 네. 그죠? 네. 다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슬픔이 거기는 아주 진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 슬픈 세계가 출렁거리는 그런 그 냄새가 있다면 세 번째 시집은 그것과는 또 다른 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시 조금 말씀을 이게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집 한 권으로 안 끝났는지 요새 발표하는 시도 발표한 시 중에 거의 뭐 3분의 1은 다 여름에 대한 이미지가 많아요. 제목에 들어가든 뭐 문장에 이미지가 사용되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름을 또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추운 걸 좀 싫어하는데 뭐 춥고 덥고의 물리적인 문제보다도 이게 사실 여름이 자연이 가장 승한 계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어느 것 하나 승한 게 없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승한 계절 속에서 제가 더 막 외롭고 쪼가지는 게 아니고 막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때는 저렇게 막 반짝반짝 오늘 내일 다르게 자라는 나무를 보면 막 제일처럼 기쁘고 나도 저렇게 뭔가 내 안에서 쟤들이 막 자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여름의 이미지가 전 되게 좋아요.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시집도 지금 제목이 이제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대한 이미지를 쭉 쓰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비하면 그런 폐허의식에서 조금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벗어나서 비교적 막 그렇게 좀 전투적인 외로움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 한결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집은 그런 시들이 좀 제가 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에서 보면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또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체화해서 내 시를 거기에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춰서.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대상들이 굉장히 가깝게 조밀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풍경은 멀리 있는 풍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 늘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그 대상들을 끌어온 거다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이 가지고 있는 풍경과는 또 다른 풍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전체성에서 구체성으로
다시 조금 더 내밀화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발견, 또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그 사물들을 응시하고 이제는 객관화시킨다고 할까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내력을, 내적 힘을 드디어 이제 가지셨군. 그 쓸쓸함과 외로움으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비슷한 말이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혼자였고 만약에 지금도 혼자였다.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말 그대로 혼자인 게 싫고 그것과 계속 싸워야 했다면 지금은 재밌게 혼자 노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돼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프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잠시 차 한잔 잡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취미 활동으로 그 시인들 야구단을 조직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시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세계와 지금 그 야구라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운동이잖아요. 네. 굉장히 대조적이라서 처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시를 또 보니까 이게 세 번째 시집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캐치볼이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선정해 주신 자선시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있던데, 이 야구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야구 얘기죠. 그 야구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단독을 할까요? 예. 캐치볼. 공을 던진다. 어디에도 닿지 않고 그만큼씩 나의 뒤는 더 깊어진다. 내가 혼자여서 나무의 키가 쑥쑥 자란다. 내가 던진 공은 자꾸만 추상화된다. 새들은 구체적으로 날아가다가 추상화되고 생기지 않은 우리 속으로 자꾸만 공을 던진다. 거짓말처럼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오는 것들은 일렬로 내 앞을 지나간다. 칸칸이 무엇도 눈 맞추지 않고 잘 지나간다.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추상적이다. 나는 불빛 아래에서 살았다 죽었다 한다.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세계가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나는 여전히 공을 던진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 이제 제목이 캐치볼입니다. 캐치볼은 말 그대로 잡는 거죠. 이 캐치볼은 야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몸을 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구에서는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던지면 이제 팔에 무리가 오니까 캐치볼이라는 걸 통해서 두 사람이, 캐치볼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주고받는 행위를 캐치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몸이 안 풀린 상태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던져요. 요 눈앞에. 한 번 던지면서 한 1m씩 뒤로 멀어져요. 계속 멀어지면 사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멀어져서 상당히 멀리 있을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던져야 상대방한테 공이 닿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다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캐치볼이 끝나요. 그런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멀어지는 행위도 재밌고, 멀어진 만큼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던져야 되고, 그럼 또 상대방이 또 그만큼의 힘으로 내게 뭘 던져주고,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운동, 캐치볼을 통해서 행해지는 어떤 그 행위죠.
행위에 대한 묘사 뭐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이제 시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가 그동안 그 우리가 봐왔던 이승희 시인의 시의 이제 그 독법하고 이 시를 읽어내기란 낯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는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요? 한번. 네. 사실 뭐 거의 모든 시가 그렇게 읽으면 저는 다 읽힌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든 뭐든 간에 시에서 시적 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어쨌든 있겠죠. 예. 있으면 그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은 세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모든 시에서 시적 화자는 무엇이든 하고든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 시소든 야구공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그 관계성을 읽으면 그 시가 지향하는 바가 읽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시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분석하는 거 잘 모르고 재미없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을 던지는 제가 있을 테고요. 공을 받는 상대가 있을 텐데 굳이 나누자고 하면 세 개가 되겠죠. 공을 받는 상대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쓰고 싶다라고 썼는데요. 어쩌면 하고 싶은 말은 맨 뒤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공을 던지고 어느 순간에는 저 상대가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던진다라는 행위. 그러니까 물론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상대가 없을 때 내가 공을 던지면 그걸 누가 받아주지 않을 테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런 상황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공을 던집니다. 어디에도 닿지 않고 자 이게 이제 그만큼씩 이제 그 대상에서 내 얘기로 이게 훌쩍 넘어와 버리거든요. 어디에도 닿지 않고 그만큼씩 나의 뒤는 깊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아까 지금 제 맨 마지막 부분하고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체를 말한다라고 하면 사실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해서는 그 실체를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면 꼭 공을 받는 대상 여기 나오는 대로 뭐 공을 던지는데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캐치볼을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서 공을 받고 던져줘야 내가 또 다시 공을 그렇죠. 던지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던지는 행위라는 거는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은 공을 상대방이 있든 없든 간에 공을 던지는 사람은 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보이는 사람 혹은 그걸 내 공을 받아주는 혹은 세계 어떻게 가다 보면 그런 것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만큼씩 나의 뒤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형성 뭐 이런 것 공이라는 것은 뭐 물리적인 그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 외형성에 우리가 기대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내고 내지 않는 그 내면이죠. 그 세계는 깊어지고 그 세계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세계죠. 네. 추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가 던진 공은 자꾸만 추상화됩니다. 이거 참,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새들은 구체적으로 날아가다가 추상화되고, 생기지 않는 우리 속으로 자꾸만 공을 던집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 그 시인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홍영철이라고 하는 시인 혹시 아시나요? 잘 압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하고는 예. 시인으로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등단 전에 예. 뭐 회사에서 이제 뭐 홍보팀에 있으면서 사보를 만들었는데 그 사보를 제작해 주던 곳의 그래요? 사장님이셨죠? 그 홍영사 대표인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양반의 시 중에서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이제 오후인데 우리 전구공 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파는 장사예요. 네. 장사인데 전구공을 이제 그 끈을 이렇게 달아서 라켓을 들고 이제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면 그 공이 튕겨서 나갔다가 다시 공의 탄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시를 쓴 게 있었어요. 굉장히 저는 그 시적 세계에 대해서 깊이 제가 매료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각인이 돼서 홍영철이라고 하는 시를 잘 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를 완전히 놓아버려서, 예, 놓아버려서 시를 안 씁니다. 거의 뭐, 시를 안 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가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씩 나의 뒤는 깊어지고, 내가 던진 공은 자꾸만 추상화되고, 새들은 구체적으로 날아가다가 추상화되고, 생기지 않는 우리 속으로 자꾸만 공을 던지는 이 행위가 홍철이가 그 라켓, 전구 라켓을, 전구 라켓을 가지고 그 끈에 매달은 그 공을 튕겼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네. 반복이죠. 반복을 하는 그 행위가 오버랩이 돼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선을 이렇게 해 오셔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1, 2집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세계에 대한 펼쳐짐, 그 다음에 새로운 전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위에도 뭐 조금 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시가 있으면 한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마무리 돼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한 편이 더 있으면 한번 여기 3집에서 한번 볼까요? 셔틀콕인가요? 예, 비슷한 게 있는데요. 오케이. 예, 한밤의 셔틀콕이라고요. 그렇군요. 오케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밤의 셔틀콕. 가로등 아래에서 너와 난 셔틀콕을 보낸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셔틀콕을 따라다녔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나도 내게 있는 힘껏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셔틀콕을 따라 밤이 흩어진다. 흘러간다. 직선 같은 곡선의 음악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킥킥거리는 공원에서 사람들은 둥글게 트랙을 돌았다. 뭐라고 쓰는지도 모른 채 연필 꼭대기 지우개처럼 흔들리다가 우리는 여기에 없는 세계로 자랄 거야. 투명해지는 연필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계로 한 발씩 빠질 거야. 우리는 언제나 직선으로 날아가는 척 숨을 죽이다가 서로의 가슴팍에서 멀어지지. 트랙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너와 나의 셔틀콕은 계속된다. 잠시 세계는 보였다가 사라지고 이 세계를 벗어난 셔틀콕을 바라볼 뿐. 그게 우리들의 세계. 밤의 허공을 향해 헛손질하는 마음. 셔틀이 없는 우리들의 세계. 글쎄요. 이게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정일 씨 아시죠? 그럼. 장정일 시인이 우리 세대를 우연에 바친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약속 없는 세대.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어떤 대상에 늘 기대잖아요. 네. 기대잖아요. 그게 더 뭐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을 필연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기대고자 하고 또 그 대상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장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장정일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세대는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장정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이제 느꼈는데 셔틀콕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고받지만 결국 혼자라고 하는 그죠? 혼자라고 하는 그런 세계성이 잘 드러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다. 뭐 그런 쪽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잘 읽어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예. 캐치볼도 사실은 아까 이제 상대가 있는 것처럼 셔틀콕도 사실은 이렇게 쳐주고 받아주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여기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계로 한 번씩 빠진다거나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오히려 잘하겠다라는 걸 보면 아까 캐치볼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얘기를 캐치볼에서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없는 세계로 잘한다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말 없다라기보다는 무가 아니고 규정되지 않는 그런 것 어쩌면 최초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라고 하면 역시 아직도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안착하지 못했다거나 이 세계에 대해서 아직 낯설어하고 있다거나 불편해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을 또 반대로 드러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도 되고요. 예. 그래서 밤의 여공을 향해 헛손질하는 마음 셔틀이 없는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참, 셔틀이 없는 세계, 우리들의 세계예요. 그럼 이제 단독자로서의 어떤 화자죠. 단독자로서의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아주 날카로운 세계고 차가운 세계고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제 비로소 이제 단독자가 됐습니다. 세계성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또는 그것을 무화시킨 세계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이제 제 4시집, 5시집이 어떻게 전개돼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어렴풋하게 이렇게 좀 짐작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뭐 시집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잠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장르가 아동문학. 네. 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또 현극의 길을 또 가십니다. 아동문학은 어떻습니까? 아동문학은 현극의 길은 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동문학은 낙원의 길이군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문학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실은 계속 시만 배웠지 사실 동화를 배운 적은 없고요. 근데 동화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이유가 제 딸아이한테 읽어주고 싶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책 세상에 많죠.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딱 하나뿐인 제가 이 녀석한테 제가 쓴 동화를 읽어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거를 쓰기 시작을 해서 한 번씩 쓰면 사실 걔가 동화를 들을 나이가 아니어서 사실은 내용을 모를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동화를 써서 읽어주고 그렇게 동화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쓰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기억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쓰지는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크고 나서 이제 쓰지 않으면서 접었었는데 제가 대학에서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하여튼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시보다는 아동문학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도 좀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학문적으로도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해보고 쓰면 더 좋은 아동문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대학에서 이제 그 박사과정에서 아동문학을 전공으로 바꿔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쓰는 과정도 동화는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시와 동화, 동심, 아동문학 이걸 병행을 해 나간다는 것 여간 벅차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시 쓰면서 소설 쓰신 선생님들도 있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른데 시와 동화의 호흡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잠깐 소설을 쓰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를 쓰면서 소설을 쓸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시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 지을 동안은 소설을 전혀 시적인 감각을 못 찾겠다. 이게 개인적인 건데요. 못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서 후다닥 도망을 왔죠. 근데 동화를 쓰면서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낮까지 계속 동화를 쓰다가 밤에 다시 시로 갔을 때 그 호흡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 병행하는데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우리 그 시인 중에서 이제 소설, 그다음 아동문학, 시, 그다음 미술, 그림까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분? 이재하 선생님. 이재하 선생님. 그 문제 그림 그리신. 참 불가사의해요. 그 장르를 넘나드는 것은 이게 신선의 경지가 아니면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림하고는 왠지 좀 접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 그림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설도 하시고 네. 아동문학도 하시고 또 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초인적이다, 진짜 초인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호흡만 쓰시는 개별로 호흡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르다고 하면 또 우리 문단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2의 이재하 이게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하게 제가 물어봤고요.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 저는 솔직히 아동문학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시인이고요. 시인일 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시인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시는 그냥 늘 당연히 쓰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동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원고가 좀 있어서요. 지금 현재는 이제 동화 쪽에 쓰고 있고요. 시는 당연히 늘 밥처럼 먹는 거니까 꾸준히 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은 마땅히 없고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 원고들 계속해서 쓰는 것. 저는 그게 늘 존경스럽습니다. 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계속 미루고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저도 좀 제게도 좀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 동화집 여러 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팔리나요? 한 권 잘 팔렸고요. 나머지는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저도 이 출판사를 동화 전문 출판사로 이렇게 바꾸든지 아동문학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스갯소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긴 시간까지 우리가 참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긴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시적 세계, 한 시인의 시적 세계를 다 오롯이 드러내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뭐 건강을 하시죠. 예. 야구 뭐 하시니까 뭐 건강은 예. 뭐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독서도 그렇고 또 문단 내적으로도 그렇고 늘 좋은 시로 이렇게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참 좋은 시인을 뭐 매번 뭐 이 시간에 그랬습니다만은 이승희라는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시적 세계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인과